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진시황이 많은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이제 중국이 최초의 통일왕국을 이루죠. 자,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거를 배우니까 우리 학창 시절에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오늘 중국이 있게 한 기본 틀이고 중국이란 나라가 하나가 되는 지금도 여전히 통일 중국으로 존재하게 되는 그 바탕을 형성하고 모든 그런 제도와 모든 중국의 체제를 이때 다 완성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기본적인 틀을 다 한 나라도 여기서 받고 다 후대에 여기서 받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중국은 공자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오히려 공자보다는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다녀보면 중국 사람들은 공자적인 성향보다는 한비자적인 또는 이 법가적인 성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중국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봐도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몇 대 몇이다 놓고는 볼 수 없지만 저는 50% 이상 이 법가 사상의 영향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사람들의 그 DNA 속에 저는 그렇게 제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 이제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최초에 이제 황제칭호로 사용을 하죠. 황제칭호로 사용할 때 이제 황제잖아요. 삼황 오제 우리가 배우셨죠? 삼황의 황, 오제의 제를 이제 묶어가지고 황제라는 말을 처음으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집권적인 전제정치를 실시를 하면서 시황제, 시자라는 게 처음 황제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황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황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황제, 세 번째 황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쭉 적어가라는 입장에서 그런 의미로 시황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체제를 수립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 9년제죠. 왕이 직접 자기의 직할통치체제로 자기의 신하들을 파견을 하고요. 신하들을 파견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관료제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감사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을 보내면 행정관 또 군인을 보내고 거기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보내서 오늘날의 이게 삼권 분립에 비슷한 제도를 또 중국에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행정체제로 수립하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제 문자 통일을 하죠. 문자 통일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육국의 그 상용 문자들이 다 달랐다고 그래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전국에서 박사들을 다 데려와서 다 가르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진시황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량연구 화폐 통일. 너무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 도량, 이런 것들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각 3사에서 나오는,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휴대폰, 뭐 쉽게 말하면 충전기, 그 꽂는 것도 다르잖아요. 만약에 그게 통일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 하나 통일되어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도량연구 화폐를 통일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온 나라가 다 하나로 통일될 수 있고 장사와 무역도 상업과 무역도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나라의 어떤 상업과 무역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요. 자,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던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만은 대단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제목을 진시황의 마지막을 계속되는 질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진시황은 이게 브레이크를 일생 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브레이크를 걸지 못해서, 우리가, 꽃은 피면 지고, 또 사물은 항상 번창한 때가 있으면 가장 번창한 때가 지나면 바로 또 쇠야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인데 진시황은 이 자연의 이치를 정면으로 거스른, 그리고 절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질주하는 삶을 살다가 그 속도에 치여가지고 비참한 치호를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가 이제 육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계속을 해요. 전쟁을 계속하는지 어떤 전쟁을 하게 되냐면 여기 이제 우리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북쪽으로요. 지도 공부를 할 때. 여기 오르도스 사막이 있거든요. 이쪽까지 올라가서 흉노족을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저기다 쌌습니다. 이때 이제 몽염장군을 보내거든요. 몽염장군을 보내는데 이때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죄수들, 도망자들, 대릴사위들, 좌판 상인들을 징발해서 유배지로 보내요. 유배지로. 근데 여기 대릴사위를 왜 보냈을까요? 대릴사위를.
이거 상황 때 약간 비슷한 거 설명을 했는데 대릴사위들을 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는 대릴사위들은 이게 보내는 것은 대릴사위들은 어떻게 보면 진나라 체제 속에는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거의 죄수들하고 같은 수준을 놓거든요. 진나라는 성인이 되면 그 상황이 개혁할 때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서 무조건 독립해야 됐죠. 무조건 독립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정을 꾸며야 돼요. 성인이 되면.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금을 더 많이 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재가 와요. 대릴사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 집에 가서 얹혀 사는 거잖아요. 진나라 시스템에 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밌게도 사료에 보면 대릴사위들도 이제 징발해가지고 유배지로 저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쪽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또 살게 해야 되니까 저쪽으로 보내고요. 몽염장군을 보내서 저 북쪽을 정복하고 만리장성을 쌓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남월인데 지금 월남이에요, 월남. 그래서 월남의 역사를 보면 진시황과 전쟁한 게 나옵니다. 월남 역사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남월 지방 이쪽까지 이제 정복을 해서 월족들을 이렇게 밀어냅니다. 밀어내가지고 진시황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일을 하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그러니까 육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모든 방해되는 요소들은 다 물리친 거예요. 남쪽을 밀어내고 북쪽을 또 밀어내고 그래서 대제국을 만들어내죠. 대제국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멈출 줄을 몰라요. 진시황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리장성을 쌓죠. 만리장성을 쌓아서 이제 변방을 이제 경계를 만들어 놓죠.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일본 전국 시대 말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본을 전국 시대를 통일하면서 전쟁을 막 오랜 기간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오랜 기간 전쟁을 하니까 이 전투력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조선을 침공한 거거든요. 그 전투력을 소비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이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한 전국시대에 전쟁을 했으니까 그 장군들, 그 병사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30만을 북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만리장성을 쌓게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게 하고 또 몽염 장군이 이제 개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농경 문화하고 유목민을 또 분리시키는 그런 경계도 되고요. 아무튼 이 만리장성은 이제 이 성을 축조하면서 지금이야 대표적인 중국의 이제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서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성의 이제 원인도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경, 그 유명한 분석경입니다. 이게 이제 분석경미 유적지라고 그래요. 분석경미 유적지라고 그래요. 아마 여기다가 묻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18세기에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진시황이 있고요. 진시황이 여기 묻고 있죠. 유학자들을 묻고 있어요. 유학자들 묻고 이건 책을 태우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사가 책을 요런 책만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 책은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제자백가의 사상서들, 뭐 육아의 책들 굉장히 많이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태워버리는데 그러면 분서경유는 분서와 경유인데 분서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게 책을 태워버린 거잖아요. 책을 다 태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맞지 않는 법가적인 사상과 맞지 않는 나머지 모든 책들은 다 이단어로 여겨가지고 책을 다 태워버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게 이제 분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만리장성을 축조하고 남쪽에 남호를 또 축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축하연을 했거든요. 이제 함양에서 이제 축하연을 하는데 이때 주청신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로 이제 진시황에 대해서 아부를 합니다. 뭐 이런 상고이래로 폐허 같은 위험과 덕을 갖춘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부를 해요. 아부를 하면서 여기에서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 제후들의 땅에 9년을 두루 두어 사람마다 모두 스스로 안락을 잃고 전쟁의 오한을 없애 이를 만세까지 전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진시황이 세웠던 제도 가운데 9년제를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순월이라는 사람인데 이 순월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봉건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9년제에 대해서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저거는 들으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고 이래로 주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옆에 봉건 제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의 아들들은 필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순월은 뭘 하자는 얘기냐면 봉건제를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봉건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가 딱 등장을 해요. 이사가 딱 등장해가지고 지금은 천하가 이미 안정되었고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이 농공부에 힘쓰고 있으니 지식분자들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뭐 유학을 했든지 뭐 다른 뭐 방사라고 그러는데 다른 학자들 그런 학자들 뭐 그러면 점을 친다든지 뭐 이런 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학자들을 이제 방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학자들도 다 끝까지 공부하지 말고 다 법률만 공부하면 됩니다. 이사가 딱 그럽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비자도 보면 한비자의 주된 논리가 뭡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면 바뀐 시대에 따라서 사람도 바뀌고 그 다음에 제도도 바뀌어야 된다. 그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는데 지금 고리타분한 뭐 유교 긍전이니 고리타분한 얘기들을 하는 저 사람들 싹 없애버리고 그 책들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폐하가 천하를 통일한다면 사상을 통일해야 됩니다. 신은 우리 왕조를 쓴 역사가 아닌 것들을 모두 불태우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이렇게 청해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사 말을 듣습니다. 이사를 굉장히 신뢰하거든요. 이사 말을 딱 듣고요. 다 태우면 이게 분서입니다. 분서. 근데 이제 이 이사가 제가 이제 진시황도 멈출 줄 몰랐다 그러는 그건 뭐냐면 진시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시황도 아는 건데 이사 역시도 멈출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한탄합니다. 스스로. 멈출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을 한탄을 해요. 이사가 이제 아들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제 멀리 가 있다가 어느 다른 지방에 가 있다가 아들이 돌아왔나 봐요. 그래서 생일잔치를 했나 봐요. 생일잔치를 했는지 아주 귀한 잔치를 했는지 함양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사의 아들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막 이제 아부하려고 하는 대신들이 막 몰려오는데 수레가 천승이 왔다 그럽니다. 수레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부하려고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사의 권위가 하늘을 막 찌르는 거예요. 하늘을 찌르는. 그러니까 이사도 이제 그게 무섭겠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막 권력이 집중되는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순경이 자기 스승이잖아요. 순자. 순경이 사물이 너무 성하는 것을 금한다. 사물이 너무 성하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사물이 너무 성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시들어버리니까. 이거 순자가 한 말이랍니다. 나는 상체 포이여 여왕이 검수였다. 검수라는 거 뭐였죠? 아까 검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백성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검은 옷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는 포이 그러니까 말단 선비였었고 그 다음에 어항이 검수 평범한 사람이었다. 주상께서 내가 노둔한 줄 모르고 내가 어리석은 줄을 모르고 기어이 발탁해서 이런 자리까지 올리셨다. 나는 남의 신하된 이로서 나보다 높은 이가 없으니 부귀가 극에 달았다고 할 수 있다. 사물이 극에 이르면 반드시 쇠하니 나는 어디서 수레의 말에 멍해를 받을지 모르겠다. 두려운 거죠, 본인도. 그러면서도 이사 자신도 멈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 수레의 말에 멍해를 받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중에 누구한테 죽냐면 조고한테 죽어요. 이사가. 조고한테 이제 간신 조고한테 죽어요. 그 이사편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진시황의 제가 강의를 해오면서 진시황의 얘기보다도 사실 주변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진시황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 오면 진시황이 가장 총애하는 이사는 벌써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질주했다가는 나도 결국은 죽을 수 있겠구나.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자신의 운명을 예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는 진시황을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전쟁에 승리하면 이 땅과 많은 상들을 저한테 주실 겁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 입장에서는 안 준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준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가기 전에 또 한 번 사신을 보내서 또 달라고 하고 전쟁을 하는 가운데 더 5번을 보내요. 왕전이 5번을 보내가지고 진시황에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한테 반드시 상을 달라고 보상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진시황 입장에서는 웃기는 놈이죠, 이놈이.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왕전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왕전을 볼 때 진시황이 딱 볼 때 이거는 하찮은 인물이네. 그러니까 왕전이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진시황의 성품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시황이 의심 많은 사람인 건 틀림없는 거죠. 의심이 많기 때문에 60만이라는 대군을 나한테 맡겼을 때는 저 사람은 또 의심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반란을 획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땅 부수렉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전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진시황은 분명히 의심도 많고 사나운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왕전을 보면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백기 왕전 열전에 보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 진시황 편에 진시황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충 이제 진시황이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아까 분서했습니다. 갱유예요. 갱유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거냐면 뭐 때문에 이게 갱유가 유발되냐면 갱유라는 건 이제 유생들을 묻었다는 거거든요. 유생들을 380명인가, 하여튼 460명인가 유생들을 묻어요. 그냥 땅 파놓고 다 묻어버려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냐면 불로초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불로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이제 진시황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정복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은 멈추면 안 되는 사람, 멈출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에 빠지냐면 미신에 빠져요. 미신에 빠지니까 도교적인 미신에 빠집니다. 미신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은 뭘 꿈꾸냐면 영생불사를 꿈꾸는 거예요. 영생불사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불이라는 사람, 이 용구시, 중국의 용구시라는 곳에 이 서불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 동상인데, 이 제나라 방사라는 것은 이제 좀 점도 치고 막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불이라는 사람이 바닷가 가운데 삼신산이 있는데 복내 방장 영주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선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선인들을 만나고 그 선인들이 불로초를 주면 장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교 사상 가운데 도가 말고요. 이게 종교로 되면 도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선인, 진인들, 쉽게 말하면 도사들이죠. 도사가 돼가지고 오래 살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도가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게 동남 동녀와 더불어서 선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줘요. 3,000명을 주고서 이제 동해바다로 갑니다. 그 동해바다로 가가지고 어디로 넘어와요? 우리나라로 넘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지역인가에 가면 제가 이름을 그 지역일까 하면 이게 돌 위에 글씨가 새겨졌는데 요 서불이라는 사람이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있대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근데 전혀 내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인을 만나러 왔는데 못 만났잖아요. 진인을 만나야 이제 불로초를 얻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주도까지 가서 또 막 뒤졌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진시황이 어떤 사수를 했던 이 서불이라는 사람, 우리는 이제 서불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중국에서는 거의 사실로 이게 기본적인 팩트는 있는 걸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상까지 세워놨다고 합니다. 이 사람 동상까지 서부전. 그게 이제 불로초를 간다고 구하러 갔다는 사람들이 안 돌아오니까 진시황은 더 의심하게 되고 막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방사들은 이거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들이 영지와 기이한 약과 선인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만나지 못한 것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인준, 그러니까 당신께서는 미행을 하여서 악귀를 피하셨으니까 조용히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도 당신이 어디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누군가가 엉뚱한 곳에서 진시황이 어디 있다라고 소문만 내기도 하고 어떤 얘기를 알기만 하면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기행들을 많이 해요. 근데 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이제 임시로 살기 위해서 막 자꾸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시황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진시황은 점점점 어떻게 보면 도교적인 미신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후생하고 노생이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면서 도망가면서 이제 진시황에 대해서 욕을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진시황 귀에 들어갑니다.
진시황에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욕을 하냐면 시황의 사람 때문에 천성이 고집스럽고 어그러진 데다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사가 70명이나 되는데 그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말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막 모두가 나처많은 사람뿐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 온갖 욕을 하고 이 둘이 이제 더 이상 진시황의 그 광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도망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진시황이 열받아가지고 460명의 방사를 그냥 땅을 파고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 방사라는 거는 정확하게 유학자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근데 그 중에는 유학자 중에서는 뭐 점 같은 거 이런 걸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때 460명 묻힌 사람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학자들이 묻혔다. 그래서 갱유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후대에 한나라 시대에 이제 진시황을 더 평가절하시키면서 그때 막 유학자들을 다 죽였다. 왜냐하면 한나라는 유교의 나라거든요. 유학의 나라니까 그렇게 평가를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뭐 유학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하여튼 왕 주변에 있는 학자는 그냥 다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분서갱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유라고 하는 사건은 왜 생기냐면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구하라고 사람들을 보냈다가 이제 이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진시황이 거의 이제 막 도술에 사로잡히고 나는 진인이 되고 싶다. 나는 진인이라고 나를 폐하라고 부르지 말고 진인이라고 불러라. 막 이런 식의 광기까지 부렸다고 합니다. 멈출 줄을 몰랐죠. 갱유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장자 부소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천하를 평정한지라 먼 곳의 검수들은 아직 모여들지 않고 재생들은 공자를 본받고 암성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헌데 상께서 모두를 중용으로 그들을 올가매니 신은 천하가 불안할까 두렵습니다. 상께서는 살펴주시옵소서. 이때 이제 장자 부소가 간언을 하죠. 진시황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부소를 몽염에게 보내버려요. 몽염은 이제 산성을 쌓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북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서 몽염이나 감시해. 그리고 보내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비극이죠. 나중에 이제 자기가 유언을 하면서 자기 몸이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유언을 하는데 부소를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소를 데려와서 내 장례를 치르게 해라. 그러면 부소를 태자로 임명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장생불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자로 임명하는 순간 나는 죽는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태자로 임명을 안 해요. 그런데 부소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유서에다가 부소를 데려와서 내 장례를 치르게 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부소가 내 후계자가 되게 해라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조고하고 이사가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둘째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소한테는 이제 사약을 보내죠. 그 부소가 죽습니다. 부소가 죽는데 하여튼 이때 이제 사실은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봐서 부소는 상당히 감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뛰어난 왕이 될 만한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소가 만약에 진시황에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면 이제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진시황이 워낙 광기 속에서 멈출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진시황의 말년은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출 줄을 알아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진시황이 이제 뭘 하냐면 시황릉과 아방궁 그 유명한 아방궁을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형도라는 거는 이제 죄수들이거든요. 70만 명의 죄수들을 가지고 이거를 지켰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제 진시황릉, 그 다음에 아방궁 터가, 이게 아방궁 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후대에 너무 이 아방궁을 너무 화려하게 평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건축을 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통을 준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70만 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10만, 20만은 죄수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이제 진시황이 마지막까지 그냥 계속 멈출 줄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직진만 있는 거죠. 직진만 있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 브레이크 걸지 못해서 브레이크 파일로 죽은 그런 셈이 되는데 진시황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시황제는 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을까? 왜 도대체 그는 끝까지 질주해야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미 제가 여러 번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첫째는 이제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지 못했다.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육국 통일에 대한 꿈으로 자기의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이제 잔인한 그리고 치료받지 못한 그런 좀
거친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형가라든지 끊임없는 이제 위협을 받았고, 자기가 강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협을 늘 받았었고, 그러니까 그가 순행을 떠날 때도 똑같은 마차를 여러 대를 놓았잖아요. 여러 대를 놓아서 이제 지금 대통령들이 갈 때 똑같은 방탄 차량 여러 개 놓는 것처럼 그렇게 놓고, 실제 그것 때문에 장량이 실패하거든요. 장량이 실패하는데, 그러니까 늘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그러니까 황제가 돼서도 편안하게 누리지 못했고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됐기 때문에 뭔가 계속 통제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질주하는 자신의 마음의 성향이, 내가 죽음까지도, 인간이 죽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진시황은 실제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로 진시황의 마음이 황폐해 있었다.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사람의 브레이크는 언제 걸리냐면 공감할 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서 막 가다가 타인의 마음이, 약자의 마음이 내가 딱 들어온다든지, 누군가의 진심이 내가 딱 마음이 와닿으면 사람이 뭔가를 막 질주하다가도 멈추게 되거든요. 근데 진시황은 전혀 그럴 줄 몰랐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 때보다 조금만 한 200~300년 전에 우리가 서양에서 키루스 대왕,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배웠잖아요. 이 키루스 원통 우리가 이제 서양하면서 배웠었거든요. 키루스 원통이에요. 키루스 원통인데, 여기에는 키루스 대왕이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이 키루스 대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정복한 거기를 황폐화시키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로 거기 태수를 세워서 자치 통치를 하게 만들고, 세금만 적당한 수준에서 받고 그 나라의 종교와 전통 그대로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키루스 원통에 유태인들을 풀어준 그런 얘기도 여기 그대로, 성서의 얘기가 여기 그대로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키루스 대왕은 페르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메시아로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키루스 대왕은 자기가 정복군주로서 진시황하고 비슷했지만, 이 사람은 멈출 줄 알았던 거죠. 멈출 줄 안다는 것은 내가 정복자로서만 서는 게 아니라 그 피정복민들의 자존심과 피정복민들의 어떤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키루스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고, 서양 최초의 이제 대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잖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진시황은 이제 질주만 할 줄 알았지, 그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그의 마음을 파고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질주하다가 무너져 버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심하게 난 사람이죠. 속도를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죽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전국시대 이후에, 이제 상황 이후에 진나라가 엄청 커지면서 막 진나라의 광풍이 불었는데, 그 광풍에 그냥 진시황이 깔려 죽은 격이 오히려 진나라의 그 수레바퀴에 오히려 진시황이 깔려 죽은 이제 그런 형국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2사편에서 이제 진시황이 어떻게 죽었는지, 또 진시황이 죽은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진나라가 문을 닫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초안적폐로 강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